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7% 내렸고 S&P 500은 1.94%, 나스닥은 3.34% 떨어졌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부동산, 경기소비재 섹터가 3% 안팎 하락했습니다. 전일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인식된 것과 현재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따가 또 코멘트 들어볼 거고요. 가상화폐 가격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 정도 하락해서 42,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WTI가 0.3% 오른 배럴당 77.2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4bp 올라서 1.7%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2.8원 올라서 1196.9원으로 12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원자재, 산업기업 분석,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먼저 어제 한국시장도 좀 하락을 했는데 한국시장 하락 코멘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시장 하락 코멘트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18%, 코스닥은 2.14%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장중에는 1.76%까지 하락을 한 뒤에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마감을 한 게 이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하락의 요인을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제도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코로나 확산인데요. 미국에서 일간 신규 확진자가 3일 날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4일 날도 80만 명이 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코로나 확산 때문에 소비나 노동시장의 위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좀 걱정거리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투자계 매도인데요. 사실 따져보면은 어제 한국 증시에서 순매도를 기록한 게 주로 기관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금융투자계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계는 항상 매년 연말에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이제 차익 거래를 한 다음에 배당을 받고 나서 배당 기산일 이후에 현물을 팔고 선물을 되사는 차익 거래 청산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12월 29일 이후에 쭉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걸 대외 악재 때문에 이걸 받아주는投資자들이 잘 없다 보니까 증시가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는 이런 거였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랑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둘 다 악재로 작용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서로 상충되는 면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라고 본다면은 금리는 떨어지는 게 맞을 거고요. 좀 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코로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이 사실은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그 금융투자계 차익 거래 매물은 상당 부분은 좀 해소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금융투자계 매도도 진정이 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반응 부분일 것 같고 저희는 일단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랑 금리 상승이 같이 진행되는 하에서는 이건 시장이 무너지는 게 크진 않을 거고 할인율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선별해서 대응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대형 경기 민감주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것들에 대한 매수 의견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현지 연구원 코멘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낙폭은 성명서 발표되면서 이제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서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다수의 위원들이 더 많이 더 빨리 금리 인상하는 부분과
그리고 BS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월 그리고 6월, 11월 이렇게 세 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4월이나 6월쯤에 BS를 줄이는 이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그런 공격적인 통화 정책 스탠스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경기와 이제 코로나와는 디커플링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따른 경기의 영향은 저희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부와 가계, 기업의 충분한 대비책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자료를 보시면 넉넉한 실탄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얘기와 더불어서 저희는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현재 지금 현금 자산 잔고가 2.9조 달러 수준으로 초과 저축이 굉장히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 이후 쌓아둔 이 현금이 2022년에 본격적으로 소비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 역시도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시행한 이후에 최고로 많은 현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업 역시도 이 투자 확대를 지지하는 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미국의 소비와 투자 하단은 지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성장 팩터에 대한 랠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다면 이제는 경기 민감 가치 팩터의 리바운드 여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어제 한국과 미국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낙관적인 전망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어제 채권금리도 미국 채심리금리가 1.7%까지 올랐었는데 관련해서도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 움직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준의 더 많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연간 전망 때 저희가 올해 3월, 4월 정도에 미국 10년 금리 2% 미는 한번 볼 거다. 1월 달에 저희 월보통에서 말씀드렸던 1.75까지도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더 많은 긴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미 작년 12월 FOMC 때 올해 3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심지어 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저희가 연초 들어서 갑자기 연준이 추가적으로 4번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자산 축소를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오해를 좀 잡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숫자가 2% 2024년까지 2% 금리 인상이었고 그런데 유로달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까지 못 갈 것 같고 1.75까지만 보았고 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외국인들 수급과 정책 실패 우려가 같이 엮이면서 1.50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채권 시장은 그 시장의 오해와 달리 충분히 연준이 제시했던 긴축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결국은 연초 이후에 정책 실패 우려가 축소되고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완화되고 나면 적어도 시장과 연준의 간극 좁히기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 금리 상승이 12월 FOMC에서 제시됐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제시됐던 긴축이 아닌 추가적인 애덕 긴축이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과 연준의 간극 좁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12월 때는 금리도 안 올랐지만 이런 긴축의 시나리오들이 위험 자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는데 왜 연초 들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냐? 핵심은 실질금리입니다. 연초 이후에 명목금리랑 실질금리랑 비례를 보시면 명목금리가 연초 이후에 19bp 올랐는데 실질금리가 24bp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까지는 금리가 올라올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오면서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ISM 지표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헤드라인 지표는 좋은데 경기는 확장 국면이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 공급 측 병목 현상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던 뭐 기업들의 주문 인도 기간이라거나 급락했고요. 기업들의 지불 가격 지수도 급락했고요. 부지불 시가를 2달 동안 BDI도 많이 빠졌죠. 결국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쨌든 연준이 실제로 움직이면 기대인 플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명목 금리가 올라와서 연준의 긴축이 강해져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위험 자산을 지지하고 있었던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히려 이번 주의 핵심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가속화로 인한 물가치의 유동성 프리미엄 축소,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 축소 등으로 1분기에는 일단 실질 금리 정상화 시도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뭐 마치 엄청난 긴축이라기보다는 경기 개선을 반영한 정책 실패 우려 축소 쪽에서 조금 포커스를 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또 밸런스식 감소를 또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위험 자산에 가장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QE랑 실질금, 그러니까 양적 완화랑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준금리는 실물 시장에 타겟팅하는 정책이고 QE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장을 타겟팅하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QE를 통해서 부의 효과를 일으키고 실물 시장을 좋아지게 만들겠다는 게 QE의 목표고 기준금리는 바로 다이렉트 실물 시장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최근에 연준의 고민은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니까 실물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빼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시장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기준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되 자산 축소는 조금 빨라질 수 있겠죠. 저희가 지난번 금융위기 때는 실물 시장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천천히 하고 QT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어쨌든 실물 시장 회복이 굉장히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최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되 QT는 조금 빠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느끼는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미 최근에 연준으로 재해치되는 규모가 2조 달러 가까이 넘어오면서 유동성이 지금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준 의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상까지는 천천히 다만 QT는 빨라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T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에서 이 얘기를 가장 세게 하는 사람이 왈러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미국 GDP 대비 지금 35% 자산인데 이건 20일까지 가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는 뒷배경 중에 하나가 RRP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0개 금융기관 정도가 페드에 예치한 돈인데 이게 지금 1.6조 달러 정도가 돼요. FOMC 이후에 한번 고점 더 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냐면은 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가능한 해석 중 하나가 돈이 이미 지금 넘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기자금 시장에. 그럼 이거를 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는 계속 뭐 남아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테이퍼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 시장 넘쳐나는 걸 보면은 이거 그냥 차라리 이거는 정리하고 가는 게 정상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논의는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강영호님 지난번 그 월보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로 한 1.7%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봤던 순서는 분명히 연준이 제시한 숫자가 2%고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작년부터 거의 1대1로 추정하고 있던 유로달러 선물 시장 1.707로 레벨 때 현물 금리가 1.50대였기 때문에 월보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유로달러 선물 시장까지는 갭을 좁히고 그 다음에 1분기 중에 완전히 연준이 제시한 숫자가 진짜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한번 오버슈팅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707로 레벨대에서 한번 굉장히 조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적어도 선물 시장과 연준과의 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은 있겠다. 다만 그것이 진짜로 이제 못 뚫는 레벨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BEI가 2.5 레벨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내리는 게 연준의 목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연간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올해 3월, 4월까지 한 번은 미국 10년이 2%까지는 트라이를 할 거다. 다만 1.707 레벨대에서 한 번 쉬었다 갈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자재 전략 리포트는 자료 대체하겠고요.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 리포트입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음식료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투자 심리와 실적 개선의 시그널을 곡물 가격의 추세적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전력난 등에 따른 공급 이슈가 예상과 달리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곡물 가격의 하락 시점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업종 투자 심리 반등도 좀 늦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전 대비 확실히 개선된 이익 체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이 계속 좋았던 기업들까지 최근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밴드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추가적 하락보다는 반등 시점을 노리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고요. 고무적인 것은 2021년 내내 가격 인상이 진행해 왔고 4분기를 기점으로 매출 원가율이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가격 인상의 효과들이 좀 본격화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상 운임비 등의 물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4분기는 성과급 이슈까지 있어서 판관비 부분의 상승세가 다른 분기 대비 좀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반기 내내 안 좋았다가 3분기 전년 수준까지 회복하고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증익 구간에 들어오는 기업은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농심과 롯데칠성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의 목표 주가를 좀 조정했는데요. CJ제일제당은 바이오와 식품 쪽은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생물 자원의 실적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구간에 최근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반영하여 생물 자원의 멀티플 조정에 따라 목표 주가를 조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도나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러한 점 감안해도 PR 8.3배는 너무 싸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물류 제외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리온은 중국 시장 자체의 변동성 때문에 글로벌 피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향되었고 오리온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멀티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조정했고요. 오리온은 월별 실적 공시를 하다 보니 월별 그 변동성 때문에 실적 개선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작년 기저효과 그리고 법인별 비용 효율화, 수요 정상화 효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4분기에는 이제 기저가 낮아집니다. 더 이상 역기저 부담은 더 소멸되는 그림이고요. 국내는 가격 인상 효과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외는 고성장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 26%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양식품도 수출이 35% 이상 증가세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이익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익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롯데칠성은 음료 수요가 예상보다 좋았고 연말 주요 주류 쪽에서 마케팅 비용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 이슈가 주류 쪽에서 있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134억 달성 예상합니다. 나머지는 좀 자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브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하이브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761억 원으로 역대급 분기 실적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S 콘서트 그리고 세븐틴 신보 판매 호조가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BTS의 LA 스타디움 콘서트가 약 총 4회 진행이 되었고 모객은 21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티켓 매출은 360억 원이었고 지역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성 약 15에서 20% 사이의 수익성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시 송출이 12월 2일자 콘서트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티켓 매출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회의 티켓 판매량은 약 35만 장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서부 항만 적체 때문에 현장 MD 판매하려고 했던 물량 중에 일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MD 판매 예상치가 조금 하회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BTS 에릭 스타디움 콘서트 관련된 영업이익이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의 호조에 좀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8년 차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매한 앨범이 직전 발매 앨범 대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45% 증가하는 등 여전히 팬덤은 성장세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콘서트 투어가 본격화될 경우에 일본 돔 투어를 포함해서 월드 투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TS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라인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일단 2022년 신사업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바이 의견과 목표 주가 47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항상 2018년까지는 세계관 콘텐츠, 2020년까지는 다양한 MD, 그리고 작년에는 위버스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등 산업 방향을 선도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진행할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IP 확대와 플랫폼 생태계 확장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중에서 NFT라고 하는 사업이 비교적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FT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 위에서 팬덤에게 우선 NFT를 에어드랍하고 그리고 친환경 블록체인 플랫폼인 루니버스를 활용해서 탄소 발자국을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을 이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이 NFT 관련 우려나 보이콧 관련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소함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탑픽 관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6만 5천 원이고요. 일단 어제 저녁 공시를 통해서 대주주인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지분 10%, 총 10%가 프로젝트 가디안 홀딩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칼라일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주당 16만 3천 원이고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5.8% 할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라서 대주주와 프로젝트 가디안 홀딩스는 공동 보유자로 설정되었고요. 매수인은 이사 1인 지명권과 태걸롱, 즉 이제 대주주가 지분 매각 시 동반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현대글로비스의 잠재적 리스크였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2021년부터 계속 개선되어 왔고요. 22년에도 개선세가 나타날 건데 21년의 실적 개선의 요인은 운임이었다라고 하면 22년 실적에는 Q의 즉 물동량의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계열사인 현대차그룹의 22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12.1%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고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은 생산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품 물동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도 말 테슬라 상하이 공장 관련된 물량도 수주를 받으면서 비계열사 완성차 해상 물류 계약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이제 수송 원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송 원가를 또 이제 고객사한테 성공적으로 전가했을 경우에는 이제 유통사업부 CKD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이익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슈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 5월 달 정도 되면서부터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환율 호조와 운임 강세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지금 역사적 최다단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PER 7.4배, PBR 1.0배 수준이고요. 분명히 이번 블록딜을 통해서 리스크가 해소됐고 사실 작년에 외형 성장, 이익 성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리스크 해소만으로 주가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할 텐데요. 저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 1월호 발표하겠습니다.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네, 해외 주식 유망 종목 1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원칙을 잃지 마라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 좀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종목 선택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이제 1월 월보에는 차익 실현과 이제 새로운 종목 제시 차원에서 미국은 6개, 중국은 4개의 종목을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파르고 하지만 이제 델타 대비해서 치사율이 낮고 공급 측 병목 현상도 피크를 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트렌드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나 금리 상승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기 수요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 소비재 기업이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나이키 그리고 건자재 기업인 로우스, 자동차 기업인 포드를 신규로 좀 제시를 합니다. 테크주 투자는 좀 차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빅테크 업체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주가가 덜 올랐던 하지만 새로운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에 좀 기대되거나 좀 수익성 기대가 좀 예상이 되는 메타, 애플, 아마존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업종단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는 울프스피드와 마이크론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간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프스피드를 좀 추천을 해드렸고 또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좀 기대감에 마이크론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중소형 기술주는 이제 낙폭과대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대출 시장과 이런 쪽에서 기대가 되는 업스타트 홀딩스를 좀 다시 편입을 드렸고요. 중국 쪽을 말씀을 드리면 1월 중국 주식시장은 좀 박스권 흐름을 전망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나 미진한 부양 정책으로 1월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별 모멘텀이 좀 뛰어나거나 실적이 견조한 기업은 좀 차별화 흐름을 예상합니다. 저희가 또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되는 백주 기업 오량액 그리고 공급 측 개혁 수혜가 기대되는 북방 히토류 기업이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전력 반도체 기업 문태과기, 공격적인 확장 중인 태양광 모듈 기업인 전능 태양광을 신규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 내용은 월보 뒷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